책 읽기 딱 좋은 밤, 책밤. 준디와 함께하는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름을 맞아서 남양 특집으로 무서운 책들을 좀 몇 권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의 약간 무더위, 특히 열대야 때문에 요즘에 잠 못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약간 서늘한 공포를 좀 드리면 그분들이 좀 편안하고 또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특집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오늘 1탄이고요. 오늘 저희가 선정한 책은 바로 정보라 작가님이 쓰신 저주토끼입니다. 어떻게 제 목소리가 좀 무섭나요? 저주토끼입니다. 네. 이게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라 작가님께서 이번에 맨부커상 최종 후보까지 이제 이 책으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서점을 가봤지만 서점에도 항상 베스트셀러 자리 그리고 가장 핫한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약간 호러, 공포물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책을 선정을 해서 같이 읽어보면 제가 또 마찬가지로 낭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안에 다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 자체는 읽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짧게 읽기 굉장히 좋고 특히나 요즘에 굉장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덥기 때문에 자기 전에 한 편 정도 딱 보면은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면 한 편 정도를 보는데 그리고 나면 좀 약간 서늘하게 잘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 안에 있는 단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있게 읽었었던 거 딱 3편 정도만 오늘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정말 아쉽게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을 해드리면 아마 여러분도 오늘 잠 못 드시고 화장실에도 몇 번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각 편의 초반 도입부 부분을 읽어드리고 그 뒤의 내용, 결말까지는 제가 스포일러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내용을 얘기하고 제가 느꼈던 거 그리고 어떤 부분이 진짜 무서웠는지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첫 번째 저주토끼, 그리고 두 번째 머리, 그리고 세 번째 몸하다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저주토끼 갈게요. 이 저주토끼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먼저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네. 해외 같은 경우에 확실히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초반에 한 3페이지 정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주에 쓰이는 물건일수록 예쁘게 만들어야 하는 법이다.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등은 매우 귀여웠다. 토끼가 나무 아래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나무 부분은 그다지 사실적이지 않았지만 토끼는 한껏 정성을 들인 흔적이 역력했다. 토끼의 양쪽 귀 끝과 꼬리 끝, 그리고 눈은 검었다. 몸의 나머지 부분은 새하얀 색이었다. 딱딱한 재질인데도 보드라운 분홍 입술과 복슬복슬한 털의 질감까지 섬세하게 표현했다. 전등에 불이 들어오면 토끼의 몸체가 하얗게 빛났고 그 순간만은 마치 살아있는 토끼 같아서 귀를 쫑긋 세우거나 코를 벌름거리기라도 할 것 같아 보였다. 모든 물건에는 사연이 있기 마련이다. 저주에 쓰인 물건이니 이 토끼 전등에도 물론 사연이 있다. 할아버지는 전등 옆 안락의자에 앉아서 몇 번이고 들은 이야기를 또 몇 번이고 다시 들려주시곤 하는 것이었다. 전등은 할아버지의 친구를 위한 것이었다. 개인적인 용도로 저주용품을 만들어선 안 된다. 가업으로 만든 물건을 개인적인 저주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 대대로 저주용품을 만드는 우리 집안의 불문율이다. 토끼는 단 한 번의 예외였다. 일단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 토끼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진짜 이게 실제 토끼가 아닌데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니까 이 상상이 되면서 약간 뭔가 깨림직하고 섬찟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가업으로 저주에 쓰이는 물건을 만드는 집인데 그걸 어떤 개인적인 용도로는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생겨서 단 한 번의 예외가 생기죠. 바로 자기 친한 친구 중에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해코지 때문에 그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집안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선택을 또 하게 되면서 이 할아버지는 그 친구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다 응축시켜서 이 토끼 전등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친구를 그렇게 만든 정말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보내게 되죠. 이 전등을 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사업도 너무 잘 되고 있었고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 전달받은 게 아니라 비서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토끼 전등은 처음에는 회사에 창고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토끼 전등이 밤마다 움직이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러 문서와 나무와 종이들을 갉아먹고 거기에 이제 배설물을 남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창고였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몰랐다가 나중에 창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걸 보고 그때부터 조금씩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위생적인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청소도 하고 방역업체도 불러봤는데 그래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토끼는 밤마다 열심히 돌아다니게 되죠. 그러다 그 토끼 전등이 결국은 창고를 나와서 사무실로도 들어가서 사무실에 있는 여러 서류와 또 나무와 이것저것 또 부식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사업 회장의 굉장히 소중한 손자가 있었는데 그 어린 손자가 이 토끼 전등을 보게 되고 그걸 자기 집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 저주에 쓰인 토끼 전등 같은 경우엔 그 토끼 전등을 만지게 될 때부터 그 저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총명하고 귀엽던 그 어린 손자는 토끼 전등을 만지면 만질수록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되고 점점 쇠약해지고 나중에는 정신을 또 잃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합니다. 저주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손주, 그 다음에는 회사를 이어받게 될 예정이었던 그 아들, 그리고 나중에는 이 토끼 전등을 만들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내 친구를 그렇게 만든 철천지 원수에게까지 그 복수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뒤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디테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얘기하진 않을게요. 근데 이 강력한 저주가 걸려있는 토끼 전등이 이렇게 한 집안을 그리고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런 괴이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사실 이런 저주에 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특히 그런 주술사들 얘기는 항상 많잖아요. 어떤 인형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저주를 걸고 그리고 나서 그 인형에다 해코지를 하면은 저주를 받을 사람들에게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서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좀 깨림직하게 와닿더라고요. 약간 얘기를 하는데 저도 좀 개인적으로 약간 무서운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이게
저는 공포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에서의 이런 공포 문학이나 영화나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공포는 그 복수와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상당히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그냥 절대적인 악이 어떤 악의 없이 어떤 대상을 공격하거나 아프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로 꼭 복수하고 싶은 대상에게 철저한 마음으로 약간 그런 원한을 담아서 하는 복수가 저는 그게 제일 무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저주토끼 다음으로 또 재밌게 봤던 머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머리 부분은 이거 진짜 너무 기괴해요.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로 앞부분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물을 내리고 화장실을 막 나오려 할 때였다. 어머니,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변기 속에서 머리가 하나 튀어나와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어머니. 그녀는 머리를 한참 동안 가만히 쳐다보았다. 물을 내렸다. 쏴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는 사라졌다. 그녀는 화장실을 나왔다. 하지만 며칠 후 화장실에서 그녀는 다시 머리를 만났다. 어머니. 그녀는 다시 물을 내리려 했다. 머리는 황급히 소리쳤다. 안 돼요. 잠시만. 그녀는 물을 내리려던 손에 멈추고 변기 속의 머리를 잠시 들여다보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머리가 아니라 머리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크기는 보통 사람 머리의 3분의 2 정도로 아무렇게나 빚은 찰흙덩어리 같고 누렇고 희끄무레한 머리통을 헝클어지고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드문드문 덮고 있었다. 귀는 없었다. 머리카락 아래에는 눈썹도 없이 가로 쭉 찢어져 떴는지 감았는지도 모를 두 눈이 있었다. 그 아래 있는 뭉그러진 덩어리가 아마 코인 것 같았다. 입 역시 입술도 없이 그냥 가로로 갈라져 있었다. 그런 입을 뻐끔뻐끔거리며 그녀를 향해 말을 하고 있었다. 새된 목소리에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같은 꼴록꼴록하는 소리가 섞여 있어 알아듣기 힘들었다. 그녀는 물었다. 너는 무엇이냐? 머리는 대답했다. 저는 머리입니다. 그녀는 다시 물었다. 그래, 그건 알겠다. 그런데 왜 내 변기 속에 존재하는 거냐? 그리고 왜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냐? 머리는 입술 없는 입을 서투르게 뻐끔거렸다. 당신이 변기 속에 버리고 냈던 빠진 머리카락과 당신의 배설물과 뒤를 닦은 휴지 등 당신이 변기 속에 버린 것들로 인하여 제가 생겨났기에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화장실 공포는 웬만하면 실패가 없는 것 같아요. 예, 화장실 공포 특히나 이렇게 변기 속에서 뭔가가 나온다? 이거는 진짜 깨림직한데 그것도 여기 그 머리에 대한 디테일이 너무 잘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람 얼굴 형태도 아니고 진짜 거의 물에 퉁퉁 부른 뭐 시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온전한 형태의 얼굴이 아닌 게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걸 자꾸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뒤에 내용을 얘기하자면 이제 이 여자는 거의 평생 동안 이 화장실에서 머리를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어느 정도의 신경쇠약에 빠져요. 그래서 이 머리를 어떻게 해서 한번 없애보려고 뭐 물을 많이 계속 내린다거나 한 번은 이 머리를 직접 빼내서 약간 볕이 잘 드는 곳에다 말려서 죽이려고도 시도를 합니다. 뭐 여차저차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결국 이 머리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이 여자가 나중에 더 커서 누군가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중년, 노년의 여성이 될 때까지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거의 마지막에 또 한 번 나타나죠. 그 뒤에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거 들으시고 충분히 궁금하시죠? 그거 보려고 이 책을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읽다가 약간 소름이 약간 돋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데요, 저 개인적으로. 지금 그 사이에 뭔가 이게 초가 너무 빨리 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더 뭔가 여기에 있는 기운 같은 게 굉장히 무섭게도 느껴지는데,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딱 한 편만 더 얘기를 하고 오늘 공포 특집을 마칠게요. 제가 봤을 때 이 마지막 편을 듣기 전에 지금 화장실 한번 갔다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몸하다라는 편으로 가겠습니다. 이 몸하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월경이 나오다, 월경을 치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앞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피가 멈추지 않는다. 생리 12일째. 보통 3일째를 고비로 양이 줄기 시작하여 5, 6일쯤 되면 끝나곤 했는데 이번에는 2주가 다 돼가는데도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저녁이 되면 양이 줄어들어 드디어 그치려나 싶다가도 아침이 되면 다시 슬금슬금 흘러나온다. 보름째가 되어도 피는 멎지 않는다. 산부인과에 가볼까? 그러나 결혼도 안 한 처녀에게 산부인과는 그렇게 마음 가볍게 갈 수 있는 곳이 못 된다. 20일 넘게 피가 흘리자 조금씩 어지럼증이 생기고 늘 피곤하여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결심하고 산부인과를 찾았다. 의사는 별말 없이 그녀의 배에 미끌미끌하고 투명한 물 같은 젤리를 잔뜩 바르더니 둥글고 차가운 금속판으로 여기저기 꾹꾹 누르며 흐릿한 흑백 화면을 열심히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별 이상은 없는데. 아무리 닦아내도 계속 묻어나는 젤리를 손과 윗도리에 온통 묻히며 옷을 다시 입고 진찰실로 돌아왔다. 의사는 진료 기록을 펴놓고 물었다. 최근에 스트레스 심하게 받은 일이 있어요? 환경이 바뀌었다거나. 지금 학교에서 석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진 않았는데. 의사는 그녀를 흘끗 쳐다보더니 진료 기록에 뭔가를 열심히 휘갈겼었다. 그리고 나서 이 의사가 처방을 해줍니다. 피임약을 먹어보라고. 그래서 피임약을 굉장히 오래 먹어요. 6개월 동안 먹고 나서 약간 생리가 멎었나 몸 하는 게 멎었나 싶었는데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갑니다. 종합병원에 가서 제대로 건강검진을 받아보기로 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혈액과 소변 검사를 했다. 결과를 알아보러 간 그녀에게 담당 의사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임신입니다. 예? 산부인과에 가보세요. 그녀는 같은 병원에 있는 산부인과로 내려갔다. 의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화장을 진하게 한 30대의 젊은 여자였다. 그다지 유쾌하다고 할 수 없는 이런저런 검사를 마친 후 의사는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선언했다. 임신 6주입니다. 그녀는 항의했다. 하지만 전 미혼이고 남자친구도 없는데요.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뒤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관계없이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너무 기괴한데 이 뒤에 나온 내용은 더 기괴합니다. 주변에서 그거를 크게 뭔가 인식한다기보다 지금 그러면은 어쨌든 뱃속에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계란도 유정란 무정란이 있듯이 지금 무정란의 상태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아빠를 해줄 남자를 구해서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꼭 다시 한번 그 안에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여자는 아빠가 돼줄 남자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아빠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네. 내용 자체가 너무 기괴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처음에가 너무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앞의 내용을 보면서 뭔가 본인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주변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 무슨 일이지 하면서 좀 몰입을 하면서 봤을 것 같고, 근데 뒤에 갔더니 관계가 없었는데 임신을 했다? 이제 그러면서부터 갑자기 펼쳐지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기괴해가지고 좀 몰입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3편을 다 읽어봤는데요. 그 뒤에 있는 다른 단편들도 굉장히 재밌고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우선 앞에 3편을 읽어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저주토끼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그 어떤 경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존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어떤 뭔가 느낌이나 영향력이 느껴졌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면서 좀 공포를 느끼지 않나. 저주토끼에서는 그 전등이 그랬고, 그리고 머리에서는 그 변기 속에 있던 머리가 그랬고, 그리고 이 모마다에서는 내 뱃속에 있는 정체 모를 아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다 탄탄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소름이 끼치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게 어떤 은유나 비유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읽고 나서 이거 깨림직해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여운이 더 남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름에 진짜 여러분들 정말 잠이 안 온다거나 열대야 때문에 괴로울 때 제가 봤을 때 에어컨 키시는 것보다 이 저주토끼를 또 한번 읽어보시면은 분명히 어떤 서늘한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남양 특집 1탄을 했고요. 그 이후에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 호평받았던 그런 무서운 작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기 딱 좋은 밤, 책밤, 준디와 함께 했던 9번째 시간이었고요. 그러면 모두 굿나잇.